어, 어. 네, 반갑습니다. 저 영어를 가르치는 고정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요번에 그 수능 영어 문제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어떤 식으로 어려워졌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일부 전해져서 이 다가오는 한 해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진행하겠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수업에 관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어, 고등학교 3학년 이 난이도 상승 뭐 난이도가 원래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 어렵고 또 어떨 때는 또 너무 쉬워서 학생들이 또 만만하게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약간 좀 최악의 상황 항상 대비하는 편인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약간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대학생 때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러면요 한강에 있는 이게 다리를 이렇게 지하철 건너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강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 손잡이를 열어서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탈출해야겠다. 뭐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이제 최악의 상황 항상 좀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수업이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문제들이 좀 쉬웠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해 왔지만 아마 올해 있었던 6월 평가원부터는 이게 맞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최악의 상황을 꼭 플랜 A, B, C, D, E, F까지 전부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안전하게 맞추는데 또 당황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또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거의 뭐 틀리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문과에 불과하지만 거의 틀리지 않았고 뭐 사실 이제 제가 수험생으로 더 올라갈 곳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봤던 수능 시험이 97년 그 수능 수학이 엄청 어려워서 진짜 전국에 있는 0.1% 학생들 평균적인 점수가 지금으로 치면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점짜리를 10개 틀리고 들어가는 게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워낙 정상적인 그런 시험이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좀 패닉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데 자꾸 막히니까 별표를 치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저도 논리적으로는 알아요. 제가 풀 수 있는 것부터 풀고 넘어간다는 거 아는데 근데 이게 계속 별표 치고 넘어가다 보면 패닉이 이제 찾아오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패닉의 대가가 어떤 거냐면은 나중에 제가 이제 와신 상담을 다시 풀어봤는데요. 재수를 하게 됐는데 다시 풀어봤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조금이라도 막히면 바로 별표 치고 바로 넘어가. 근데 다시 보니까는 이게 끝까지 하니까 정답이 나오더라고 몇 개가.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저하고 동급의 학생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게 패닉의 대가구나.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첫해 이렇게 점수가 아주 떨어진 거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묘한 차이로 하여튼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와신 상담하면서 다시 재수할 때는 정말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거를 원활하게 풀어낸다 이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냉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고 이럴 때는 어땠냐면 이제 뭐 그때도 EBS 문제집 있죠. 문제집 풀다가 틀리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좀 수능이 아니다. 내가 모의고사 다 맞는 사람인데 이 정도 틀리면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거다.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렇게 치부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대비할 때는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자. 당황하지 않고 하자. 이게 이제 모토가 돼서 제가 강의에도 그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그 고등학교 3학년 영어 시험에서 난이도 상승 어땠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답률 70% 문항이 몇 개가 들어있냐. 이걸로 보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오답률 70%가 넘는 문항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오답률 70%가 넘는 문항이 두 개가 들어있죠. 굉장히 압도적으로 어려웠던 문제가 들어있었던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오답률 50% 이상, 전국의 수험생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틀리는 문제를 변별력을 가진 문제라고 봅니다. 학생들 체감할 때는 이거 만만치는 않다. 그렇지만 풀 수는 있을 것 같다. 아마 최상위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작년엔 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어 시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도 굉장히 좀 높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문제를 사례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종의 좀 문학 충격이 아니었나.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이 3학년 올라가서 지금 아마 3학년 모의고사 3학년 수능 문제 풀어보면 아마 문화 충격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거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오답률 1위 문제. 자, 오답률 1위 문제인 빈칸 추론 문제. 요거 좀 사례로 들어볼 텐데 제가 이거를 영어로 쓰지 않았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한글 해석본을 갖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이해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근데 한글 해석본을 봐도 굉장히 좀 답답해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게 질문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정확성과 확정성은 모든 의미 있는 과학의 토론을 위한 필요 조건이고 과거에서의 발전은 상당 부분 훨씬 더 높은 정확성을 달성하는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다. 그러나 역사적 진술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과학은 정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역사에 관한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계속해서 이 준비했던 상황인데 이 두 개 개념 구별되어 있으면 나중에 정답은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를 딱 정하지 않고 내려오면은 그냥 맞는 말 찍어서 틀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구별되고 있었는데요. 보세요. 역사적 진술은 진술의 증식을 중요시하는데 이 증식이라는 표현도 영어로 이제 proliferation이라고 학생들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였고요. 자, 이는 한 가지 진술의 정제가 아닌 훨씬 더 다양한 진술의 집합의 생성의 중요성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은 점점 더 정확하게 하는 건데 역사는 많은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적 통찰은 이전에 선택한 것들을 지속해서 좁혀가는 것의 문제, 즉 진리에 근접할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가능한 관점들의 폭발적 증가이다. 다양한 관점을 생성해내는 거고 그러므로 그것은 이전의 진술에서 무엇이 옳고 틀렸는지에 대한 신중한 분석의 진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대안적인 진술을 생성해서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새로운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정확하다는 착각을 깨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저희 이제 구문 수업에서 강조하는 건데 보시면 영어 표현이 unmasking of illusions of precision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학생들이 보통 이거를 보면은 다 아는 단어인데 해석을 어떻게 모호하게 하냐면은 정확성에 대한 착각의 정체를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한글 해석본에도 보면은 정확성에 대해 이전에 가진 환상의 정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는 of가 바로 정확하다라는 착각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다라는 착각이라고 말하는 순간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그게 잘 안 되죠. 굉장히 모호한 느낌으로 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연습하거든요. 자, 그다음 정확하다는 착각을 깨는 게 목표래요. 역사가. 자, 그다음 뒤에 페이지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통찰의 발전은 과학에서처럼 진리에 훨씬 많이 근접함보다는 훨씬 더 큰 혼란을 만들어내는 과정, 즉 빈칸에 대한 지속적인 코아셔닝, 의문 제기로 외부인에게 진정 여길 수 있다. 보시면 알겠죠? 이제 말이 좀 어렵고 호흡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에 관한 설명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역사에 관한 설명이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됩니다. 그런데 자, 역사라는 거는 빈칸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간 말을 보면서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역사라는 건 무엇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의문 제기를 하느냐 찾아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하냐면 인접한 내용이 더 우선순위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면 인접한 내용이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전에 자, 정확하다는 착각을 깨는 게 목표라고 했죠. 자, 그럼 무엇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해야 되죠? 자, 무엇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했죠? 정확하다는 착각을 깨는 게 목표니까 자, 정확성에 대한 의문 제기. 그 빈칸에 따르면 정확성이 정답이죠. 그죠? 예, 정확성이 정답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정하고 내려오면요. 나머지가 순식간에 지워져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호한 해석의 이유로 정확성에 대한 의문 제기구나. 이거를 이제 못 알아내고 내려오면 학생들이 어떤 그 상황 겪게 되면 첫 번째 1번 선택지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역사적 진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돼 있어서 아이들이 잘 안 찍고요. 2번 선택지는 certainty and precision seemingly achieved already. 그래서 이미 성취한 것처럼 보이는 정확성. 이것을 깨는 것이다. 그러면 저희가 예측했던 정답 맞죠? 그죠? 정확성을 깨는 것이다. 정확하다는 착각을 깨는 것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3번에 보니까 alternate interpretation이라고 해서 아주 대안적인 다양한 해석들, 다양한 대안들. 이게 역사에 관한 설명이 계속 나왔거든요. 학생들이 여기에 굉장히 호감을 느낍니다. 학생들이 이제 빈칸의 드라마를 제시는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알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paraphrasing해서 정답을 찍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역사에 관한 설명이고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낸다. 아, 이거 정답이네 하고서 찍어서 다 틀립니다. 자, 그리고 4번에서도 보면은 multiple viewpoints라고 해서 다양한 관점을 생성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학생 또 이거 굉장히 매력을 느끼죠. 예, 둘 중에서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5번에서는 그 역사 증거의 타당성이라 그래서 정확성하고 또 비슷하기 때문에 또 고민하는데, 사실 정확하다라는 착각을 깨는 것이다랑, 그래서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랑 역사 증거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서로 다르죠. 그러면 지원해야 되는데 그 지원하는 과정이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트릭은 뭐였냐면은 바로 이제 그 빈칸 앞에 있었던 questioning이라는 단어인데요. questioning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학생들이 question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questioning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제 뭔가를 의심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구문 수업을 통해서 긍정과 부정이 꺾이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정리할 때 이 question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questioning이 빈칸 앞에 나와서 정답을 찍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노림수는 뭐냐면 역사와 과학의 설명 중에서 무엇에 관한 설명이 정답이냐, 이게 이슈가 되는데, 사실 여기 들어간 말은 결과적으로 정확성이라는 말은 과학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빈칸에 대해서 의문 제기하고 빈칸을 의심하고 빈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역사의 속성이 아닌 내용이 이 타이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역사의 속성이 아닌 게 뭐냐면 정확성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퀘스천으로 긍정과 부정이 꺾이는 그런 노림수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포함돼서 사실은 뭐냐면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 굉장히 선택하기 헷갈리거든요. 그런 상황은 저희가 빈칸 앞에 이제 퀘스천 같은 말이 들어가서 퀘스천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여기 들어간 말은 정에서도 내려오다 기억에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찾아갖고 이렇게 피게 하고 정확하게 뚝심 있게 내려서 나머지 딱딱 지워서 푸는 그런 풀이 과정을 대비를 했고, 또 지문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렵죠, 그죠? 그런 지문들까지 저희 대비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힘들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아마 당황했던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변별력이라는 거 보면 이제 정답과 무관한 정보, 고등학교 1,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면요 진짜 감동이에요. 정답하고 관련된 내용들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쓸모없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면은 영어를 정말 잘해도 이 얘기가 이 타이밍에 왜 나오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6월 평가원 때는 지문의 절반 정도가 저도 처음에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은 원본 텍스트를 읽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내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지문의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르다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맥락이 없으니까 처음에 한 절반 정도 날려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출제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문해 충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부분 몰라도 여기 보면 쉽게 풀 수 있잖아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읽고서 이해한 다음에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해석이 돼야 버리는 거 확실하게 하죠. 그래서 해석 자체가 어렵거나 느리면 이 압도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독해 교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희 이제 고난도 빈칸이라고 마지막에 다뤘던 교재인데요. 얘도 보면은 비슷합니다. 보면 race to the bottom 이라는 것은 규제 경제 진보적 과세 정책과 사회복지 지출의 결과로서 국가들 사이에 발생한다 주장되는 개념이다. 특히 무역과 생산 영역에서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국가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법을 해체할 증가를 부여받게 된다. 아니 경쟁이 치열하면 뭐 법을 해체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죠? 처음에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에 대한 세계적인 압박 때문에 노동이 이 모델에 아주 취약하게 됨을 볼 수도 있는데, 전 세계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과도하게 큰 노동력 집단과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는 실제로 무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다국적 기업들은 가장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서 국가에서 국가로 자신들의 이 운영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여기서는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가장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특히 후진국에서 노동법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저임금이나 근무의 수당과 같은 것들이 가장 저렴한 노동 비용에 큰 장애물을 만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이제 노동력의 값이 싸야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할 텐데, 이게 최저임금 제도 같은 게 있으면 노동력 인건비가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경쟁은 점점 더 많은 후진국들이 빈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 나올 수 있는 거 저희가 재심을 통해서 찾아보면은
아무래도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경쟁이 치열해지면 법을 해체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법을 해체하느냐? 노동법을 없애겠죠. 정답은 노동법을 없앤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문이 해석이 돼도 초반에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부분 보면 정답은 나오잖아. 이런 관점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불필요한 내용들이 거의 없는데 고3 때는 영어를 잘해도 이 얘기가 왜 나오지? 굉장한 그 답답함 속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결과적인 이제 차이점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근데 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필요하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 삽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답률 2위하고 4위가 문장 삽입 문제였는데요. 문장 삽입, 오답률 4위 문항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장 삽입이 어떤 문제냐면은 주어진 문장이 지문 속에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찾는 문제인데 1, 2, 3, 4, 5번 위치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으냐. 근데 요즘에 고등학교 3학 학생들이 문제에 쓰여 있는 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라 그러면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면 그게 보통 오답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써 있는데 학생들이 그 위에 네모칸에 들어있는 문장이 먼저 있거든요.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성 흑백 영화의 비현실주의가 지배하는 동안은 영화적 환상은 현실에 대한 묘사로 착각할 수 없다. 이거 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말한 대로 주어진 문제 들어가서 가장 적절한 곳을 찾는데요. 가장 적절한 곳을 찾으면 그게 오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출제자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정답이 되는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3번 다음 보면은 설상가상으로 그게 뭐냐면 이제 흑백 무성 영화에다가 색채하고 이제 그다음에 소리를 입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영화는 현실의 묘사를 위한 단순한 전달 장치를 변형시키면서 영화 제작자와 관객을 영화의 환상적인 본질 차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근데 4번 다음 보니까 그러나 소리와 색채는 바로 그러한 착각을 만들겠다고 위협하여 영화 예술이 바로 그 본질을 파괴했다. 자, 근데 이제 보면은 말도 좀 어려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그러한 착각이라고 했는데 앞에 보면 뭐 착각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자체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이 지금 여기 4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착각이라고 말할 내용이 지금 앞에 지칭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이 여기를 채우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죠. 거기다가 또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도 뭔가 본질을 파괴했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 앞에서도 뭔가 본질에서 멀어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똑같은 내용의 말을 그러나로 연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똑같은 얘기 그러나로 연결해서 이상하고 또 그러한 착각이라고 했는데 착각이라고 말하시는 거 앞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뭐가 됐든 간에 여기 채우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런 포인트를 그냥 찾지 않습니다.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이 그러하다란 말, 이 such 같은 말이 이제 펑션 월드라고 해서 내용이 없는 단어입니다. 학생들이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 착각에서 앞에 있나 이렇게 찾아보기만 해도 뭔가가 빠졌다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아예 찾을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장을 최대한 비슷한 내용 근처에다 갖다 붙여서 틀려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이제 자녀분한테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은 문장 삽입 문제 풀 때는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확실하게 빠진 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출제자가 압니다. 딴 데가 더 어울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얘는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긴 반드시 뭔가 채워야 돼.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1, 2학년 때 보면은 주어진 문장 보고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면 보통 정답이 되는데 3학년 때는 이제 틀리라고 출제를 하니까 가장 적절한 거 어울리는 곳을 찾으면 이게 정답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빠진 곳을 먼저 찾아야 돼. 확실하게 뭔가 빠졌다. 이게 찾을 생각 자체를 안 한다. 찾을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너무 빨리 풀려요.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주어진 문장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본문에 있다가 바로 정답이 나서 정답 찍고 넘어가요. 저희가 그 훈련만 거의 1년 내내 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9월 평가원 때도 오답률 1위 문제가 문장 삽입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이 똑같았어요. 앞에 뭔가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걸 훈련한 친구들은 문제를 잘 맞춰 저희 그 수강생의 오답률은 한 11%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관점의 차이에 의해서만으로도 점수가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틀린 학생들을 하나하나 다 껴맞춰 보느라고 시간도 벌었어요. 근데
이런 점수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면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경험을 하고 또 계속해서 맞추는 경험을 해서 자신감을 좀 찾은 상태에서 고3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문장삽입 오답률 2문제.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가 또 문장삽입 문제였는데 이때는 이 also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자,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진짜 생판 모르는 단어만 나와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스트럭처가 굉장히 복잡해서 이것 때문에 압도를 당해서 틀리거나 이런 경우도 특히 드물어요. 보통 출제자들이 틀리게 만든 표현들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 가지고 근데 살짝 모르는 부분 자꾸 건드립니다. 이 also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해석을 할 수 있죠. 또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또한 또 이런 말은 무슨 말이든 연결할 수 있어요. 또한이란 말 무슨 말이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연결해서 찍어서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회사 내 새로운 직책을 위해 현재 직원들을 재교육하는 것도 또한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또한이라는 말 다음의 내용 보니까 사람들이 잘릴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것을 예방하는 두 번째 해결 방안이 나온 거예요. 또한 이런 방법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면 첫 번째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똑같은 해결 방안은 해결 방안인데 얘하고 다른 종류의 해결 방안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 포인트를 갖다 찍으면 되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학생들은 또한이라고 해석하면서 비슷한 내용 뒤에다 갖다 붙여서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고3 올라오면 이 also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닌데 분명히 무슨 말인지 잘 아는데 틀려놓고서 왜 틀렸는지 자기가 이해를 못해요. 저희 교재에도 보면은 자, 이런 상황들 The research also revealed라고 해서 그 연구는 또한 다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해 놔. 그러면 얘는 이 연구나 실험에 또한 이런 결과도 나왔다 해서 두 번째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본문에 본문에 보면 실험 결과가 있으면 얘는 두 번째 결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결과 또한 두 번째 결과도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국에는 수험생들이 전부 다 4번 찍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하면서 실험 결과하기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또한 하면서 지금부터 결과하기 시작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똑같은 방식 계속 틀립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 이런 상황 주어진 문제에 also가 나온 상황 보면은 다른 애들은 많이 틀리겠구나라고 생각해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상황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은 방식 계속 틀려요. 근데 학생들은 내가 also라는 표현을 알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냥 껴맞추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1, 2월 달에 확실하게 바로 잡습니다. 자, 문장 해석도 보면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요. 선택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Couldn't be easier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선택지에 들어있으면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아니다고 이게 쉽다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생략된 말이지. Couldn't be easier than this. 그래서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다 그래서 엄청 쉽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쉽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용에 별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공부하다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틀리면 어쩌다 틀렸나 보다. 아, 이게 뜻이었지 이렇게 생각해요. 또 예를 들면 never been so happy 그러면 얘는 야, 나는 그 정도로 행복한 적이 없었어서 엄청 행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so happy 아,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단어들을 쉽고 알면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출제자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노린다는 거죠. 문장의 호흡도 저희가 길어져서 저희 구문 수업을 할 때 어려운 문장 같은 게 이렇게 호흡이 깁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런 문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 뭐냐면 각각의 부분의 해석이 엄청 빨라야 돼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바꾸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는 것도 더 빨라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부분 해석이 정말 빨라야 한 번에 읽으면서 불필요한 내용들 다 버리면서 저희가 필요한 내용만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굉장히 반복 수달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트렌드가 어떠냐면요.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 좋습니다. 그 모의고사 한 해 풀고 이 유명한 모의고사하고 좋은 모의고사 맞아요. 나도 틀렸고 배우는 점도 맞아. 그러면은 학생들이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시험 볼 때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생님 이번 시험은 제가 진짜 잘 볼게요. 그럼 본인이 잘 보겠다고 하면 잘 볼 수 있는 시험인가요? 머리에 힘주고 풀면 이렇게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나요?
중요한 건 모의고사 사이에 뭘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본인들이 영어 실력이 늘었던 경험은 이거 뭐 어렸을 때 단어 시험 보고 안 되면 또 보고 재시험 보고 계속 반복 수달시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반복 수달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장들을 다루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리비트해서 계속 진행을 해요. 누적 반복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분적으로 본인이 막혔던 부분이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착각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원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빛의 속도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든 않든 간에 반복 숙달시켜서 스피드 자체를 빠르게 올려야 되는데 영어의 감이 떨어졌다는 게 보통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6월 평가원 어려우니까 평가원 치고 난 다음에 저희 이제 학생들이 유입이 될 거 아니야? 얘네들하고 상대해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영어 공부 자체 아예 안 했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예 손을 놨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문제는 계속 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어의 감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영어 공부를 안 하거나 문제풀이만 하고 해서 알긴 아는데 반응 속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2등급하고 1등급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아보려고 많이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개인적인 지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은 제일 다른 게 뭐냐면 2등급 학생들 1등급으로 절대 못 올라간 학생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느긋해요. 뭐냐면 알긴 알고 물어보면 진짜 대답도 잘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 아는 것도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반복 숙달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 자체는 빛의 속도가 나야 새로운 얘기가 나오거나 모르는 게 나와도 이게 고민할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앉은 자리에서 원하는 스피드가 나올 때까지 읽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례로 올해 초에 저는 항상 성적이 좀 저조한 친구들 중에 상담해가지고 한 클래스당 한두 명 정도는 제가 꾸준하게 봐주는데요. 물론 그 친구 중간에 이제 점수가 잘 나와서 그만두기도 하지만 목동에서 제가 진행했던 수업에서 한 학생이 1월 달에 자기는 도저히 어떻게 영어 성적이 오르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3등급 학생인데 제가 이제 해석을 좀 시켜 오라고 해석을 해오라고 했어요. 해온 다음에 제가 야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렇게 그리고 문맥 쌓임까지 적용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해와 시키면 또 다시 해와요. 그럼 또 순진한 애들은 진짜 다시 해오고 정말 제대로 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그 다음에 앉은 자리에서 원하는 스피드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시켜요. 그럼 처음엔 진짜 느려요. 얘네들이 3등급, 2등급 진짜 느려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앉은 자리에서 제가 읽어보라고 시키면 한 15분 동안 계속 이걸 시켜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스피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합격. 이 기준으로 계속 해라. 저 힘 별로 안 들거든요. 이거 매주마다 이렇게 계속 시키잖아요. 걔가 3월 때 돼서 학원 그만뒀는데 왜냐하면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그만뒀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놓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마음속에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1등급 학생이 점수 떨었다 올라가는 건 되게 쉬워요. 본인이 그때 그 감각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1등급 못 받았던 애들이 1등급 올라가면 조금 어려워요. 마음속의 기준 자체가 이거 시간만 흐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열쇠가 아는 것도 빠르냐 느리냐 이게 진짜 중요한 열쇠더라고요. 제가 학생들 별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항공사 초창기부터. 모르는 부분 찾아야죠. 본인이 찾아야죠. 찾아서 공부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찾아놓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들 제가 처음에 학원 강사 대성학원에서 시작하는데 너무 강의 평가가 안 나와가지고 학생들 해석 같은 거 다 시켜봤어요. 첨사가 한 1000명 이상 직접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모여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비슷한 패턴으로 자꾸만 오역을 하더라고요. 비슷한 패턴으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너네 이렇게 생각했잖아 라고 하니까 애들이 고개 들기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강사로 살아남았습니다. 미리 찾아놨고요. 그래서 알게 하고 아는 부분 또 더 빨라지도록 책임지고 만들어내는 게 저희 수업입니다. 자, 세 번째 어휘. 잘 아시겠지만 고3 변별력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답이 정직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 이렇게 나옵니다. integrity, factuality 이렇게 나와요. integrity는 학생들이 뭐라고 알고 있냐면 성실함, 고결함, 온전함 이런 뜻을 알고 있고요. 또 factuality는 팩트를 아니까 사실성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럼 정직함이라고 생각해서 내려갔더니 나머지는 확실히 아니고 2번 선택지를 봤는데 이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거예요. 정직하다고 사실이다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2번을 많이 찍어서 틀리는데 사실 반전은 뭐냐면 인티그레이티의 네 번째 뜻이 정직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맞추는데 플랜 A는 뭐냐면 이 단어의 정직성이라는 뜻을 알게 되는 게 플랜 A죠.
근데 출제자가요 변별력은 있어야겠고 어려운 단어 함부로 쓰면 또 사교육 조장하는 데서 문제 잘리고 하니까 아는 단어의 제2의 제3의 자꾸만 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테그레이랑 같은 단어를 대비할 수 있지만 사실 대비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직하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실은 아니니까 하면서 2번을 지우는 것까지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정답을 이해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사치일 수가 있고요. 오답을 지우는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정직하다고 해서 곧 그 정직하게 말하는 그 사실은 아니니까 하면서 지워주는 과정. 다시 말해서 비슷하게 좀 다르다. 저희 수업에서는 이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면 되게 매력이 없는 정답의 이질감이고요. 그 다음에 매력적인 오답을 종류별로 계속 반복해서 틀리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본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 10번 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틀리게 되면 내가 비슷한 패턴에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받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만 살짝 해주면 돼요. 이거는 사실 다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1, 2월 달에 매력적인 오답 이렇게 치고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이런 게 없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뭐 진술하면 첫 번째 이제 빈칸처럼 문제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진술이란 말이 영어로 representation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1, 2학년 학생들 representation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주로 대표라고 해서 그래요. 그럼 본인들이 알고 있는 뜻으로 계속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죠? 압도감이 장난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어휘 수준이 올라가는 거는 어휘의 수가 많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생판 처음 보는 단어, 모르는 단어. 어렸을 때 학원에서 줬던 절대 공부했던 사람도 잘 모를 만한 그런 단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봐왔지만 그 단어의 제2의 제3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죠. 학원과 상관없이. 이제 시중에 좋은 단어장에다가 첫 번째 굵은 뜻 말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얇은 뜻을 공부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integrity 같은 단어가 정답에 나온 적이 한 번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직함이라는 뜻이고 정답이 자주 나온 뜻이죠. 거기다가 수능 출제가 25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25년 동안 평가원, 교육청,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데 단어는 함부로 어렵게 할 수는 없고 변별력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정직함이라는 뜻의 인티그레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나왔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정답에 빈출되는 애들이 있겠죠. 그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106개 단어로 추려놨어요. 예를 들면 정말 쉬운 against 같은 표현도요. 뭐뭐에 반대해서 이런 뜻이지만 정답에 뭐뭐가 비교하여라는 뜻으로 나올 때는 오답은 1위가 됩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단어의 모든 뜻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보다는 빈출된 단어를 제가 통계적으로 준비해서 사례와 함께 이렇게 출제됐고 너도 이렇게 틀릴 수 있잖아. 각인시키는 그런 수업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선택하는 건 본인의 몫이죠. 영어를 잘하기만 해서 또 영어를 무작정 계속 노출시키기만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이 있으면 아마 제 역할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뭐 지금까지 수업과 관련된 수능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려 말았는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다니던 시절에 대원외고라는 학교는 서울대 뭐 500명 정원 서울대 한 200명 정도 가고 그다음에 연고대를 보통 한 300명 가까이 가고 그 외에 대학 가는 친구들 거의 없었던 그런 학교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반에서 40등을 넘게 49명 중 49등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성적표를 갖다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적이 그때 담임선생님 추정치로는 전국에서 한 10%? 그래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은 가긴 갈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뭐 이 정도였는데 거의 뭐 존재감이 없었죠. 근데 마지막에 전국의 0.1%로 이제 뚫고 수능에 점수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저희가 돌이켜 보면요. 저희 친구들 중에 보면 성적이 변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보면은 이 기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완벽에 또 완벽. 이게 보니까 학원 강사가 똑같더라고요. 저도 대성학원 강남대성학원 처음 들어가고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 평가 받았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똑같아요. 처음에 보면은 맨땅에 헤딩해요. 여기 학원 다녀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안 통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감을 잡기 시작해요. 아, 이거 통하는구나. 그러면 노력하는 만큼 이렇게 성적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요. 그러다 또 긴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믿음이 중요한데 이때 뚝심 있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이제 팝콘 터지면서 갑자기 성적이 뻥뻥뻥 이렇게 튀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고 정점 찍어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붙임이 있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는 진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점수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수능 시험이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패닉을 느끼게 되면 또 당황하게 되면 패닉의 대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자꾸만 이 최악의 상황을 자꾸 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 수업이 좀 난이도가 높다. 근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수능이 이렇게 절대평가라는 네 글자가 주는 안도감 벗어나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쉬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놀아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역할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보던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훨씬 더 쉬운 게 훨씬 학생들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절대평가라서 쉽게 나올 줄 알고 매년 보는데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평가원 어려웠다가 수능 쉬웠다가 또 다시 수능 쉬워 어려웠다가 또 평가원 쉬웠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놀아주는 그런 수업을 제가 추구하려고 해봤지만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을 제가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학생들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시간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보면은 90점대로 올리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90점대 초반에서 만점까지 올리려 그러면은 1년이 꼬박 걸려요 학생들. 만점이 필요했을 때는. 지금은 90점 이상을 올리면 되는데 근데 보통 학생들이 제가 아까 전에 개인적으로 지도해주는 학생이 있다 그랬죠. 어떤 애 진짜 올해는 6등급, 제가 6등급 학생은 좀 말도 잘 조금 통하기 어려운데 6등급 학생도 데려다가 애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한 3등급 정도 만들어냈어요. 근데 보면은 방법은 정해져 있고 해야 될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정해진 루트가 있는데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최단 거리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행착오 없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대성 마이맹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그 예전에 이제 저는 EBS 변형 문제를 가지고 사실 많이 이제 한 시대를 제가 이제 전성기를 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정답이 나올 게 너무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답이 나올 만한 부분을 골라서 계속 반복해서 숙달시켜 주니까 애들이 시험장에서 보자마자 정답 찍어버려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EBS 연계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 관점 있잖아요. 이렇게 출제될 것이라는 관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난도 문제에 접목을 해서 수업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EBS와 관련된 게 1학기 내신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1학기 내신 자료가 나감인데 제가 직접 만드는 내신 자료에다가 또 구매한 자료에다가 시대인재에서 제공한 자료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신 자료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할 것이 전혀 없다. 이게 다 소화도 못할 걸요. 그래서 학생들이 골라서 할 수 있도록 자기 그 학교의 경향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내신 자료가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동영상 복습도 가능하고요. 고정제.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했던 설명 같은 거 제가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고정제.com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에 올해 처음 입성을 해가지고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데 또 학생들이 성과가 나고 또 입소문이 나는 게 저희 이익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올해 제가 좀 필사적으로 메달을 보려고 합니다. 또 난이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부분이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주 보면 과제장이 나가는데 과제장이 한 권의 그 단행본입니다. 거의 뭐 이제 문제집 한 권을 저희가 제작하는 건데 거기에서 필수 과제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본인들이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들어 있어요. 충분하고 남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 그리고 모의고사 한 해가 저희가 직접 제작한 게 매주 나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매주 한 해씩은 풀어줘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자,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240개 정도 저희가 시험 범위에 나가는데 근데 단어를 240개 정도 기본 단어의 기본 뜻이에요. 학생들이 대부분 아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1등급 반대 기본 단어 이상으로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은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첨가를 해서 어휘를 완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느는 속도가 좀 2배 정도로 빨라져서 저희가 한 반을 더
원래는 금요일반이 없었는데 금요일반 한 반을 더 개강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게 된 게 뭐냐, 한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애들의 능력, 타고난 능력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어떤 거 보게 되냐면은 진짜 얘는 열심히 하는데 절대 성적이 안 올린다고 생각했던 그런 애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원하는 의대 가고, 그리고 또 안 되는 애들도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까지 하고 또 원하는 대학 가고, 이런 경우를 계속 보고 또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성학원이나 처음 들어갔는데 이제 부원장 따님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대성학원 이제 임직원 공짜니까 다니면서 지방대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바꾸고, 그 다음 또 연세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서울대로 바꾸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그러니까 옆에 선생님들 막 붙어갖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수험생으로서 이제 못하는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항공사인 동안 또 저희 딸도 태어나고 해서, 저희 딸은 이제 첫째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데 공부 진짜 안 합니다. 진짜 안.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안 하면 제가 올해부터 앉혀놓고서 하루에 1시간씩 영어라도 이제 제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 마음 이제 제가 좀 이해하고, 저도 엄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한테, 엄마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학원이 좋았어? 나 설명회 가서 좀 얘기 좀 하게. 그랬더니 아니, 너희들 뭐 그냥 놀거나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애 있으면 그 신경 좀 많이 써주는 선생님 제일 좋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보면은 한두 명씩 이렇게 또 두세 명씩 이렇게 끝나고 남아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으로 이렇게 막 셧다운 하거든요. 그러면 몰래 이렇게 남아갖고 봐주고 그러면은 애들이 되게 신기한 게 진짜 이 식물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신경을 써주면 이게 성장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딸도 그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예. 예. 네, 1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시간표고요. 저는 중간에 뭐 시간표를 없애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되는 시간표고요. 한 번도 중간 시간표를 없앤 적이 없습니다. 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